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로 매진, 묻지마 지지를 보이던 이른바 TK 지역과 고령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진 점과 5060 세대의 하락세가 눈에 띕니다. 65%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던 50대에서는 49%로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6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최근 64%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개입 의혹 문건 검찰 수사를 믿는다는 응답은 28.2%, 믿지 못하겠다는 63.7%로 3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윤회 문건 사태 이후 일주일에 7%포인트 안팎으로 3주 연속 떨어지는 추세적 하락세라면서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와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라는 대통령의 나름 유머 등이 국민 정서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온갖 인사파동에 이어 불통 무단 통치가 속으로 곰따 터져나오는 경고일개입니다.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통령이 안쓰럽거나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하는 국민들이 눈에 밟혀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날씨가 매섭게 춥죠. 내일은 더 추워진답니다. 그리고 목포는, 전라남도 목포는 이 시간 현재 무려 30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군산과 고창 등 전라남북도 서해안 인근 서해안 일대 해안에는 20cm 정도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비해드리라는 말씀 말고는 드릴 게 없는 게 참 무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강윤의 오늘 순서를 좀 바꿔서요. 진짜 인터뷰를 가장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합니다. 통상 금요일에 발표 기회를 잡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요. 진보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정당을 정부가 제소해서 해산한다면 이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사 그리고 정당사, 한국 현대사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보당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규 의원 연결돼 있습니까? 예, 이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당 해산 심판 헌재의 선고 기일이 이석기 의원 관련 판결 이전에 나는 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모든 법조계 인사들이, 뭐, 판사이든, 검사이든, 변호사이든, 또는 이제 학자이든 간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에 헌재가 판결하는 것이 맞다. 이 법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치적 압박에 의해서 지금 조기 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들은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에서 이석기 의원 판단 이후에 헌재 판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법리적 견해십니까? 아니면 정서적 견해십니까? 법리가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고 나서 그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했다면 네. 그것이 당의 것인가 아니면 네. 이석기 의원 개인의 것인가 이렇게 해서 헌재 판결이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는 2심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 무죄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란 음모를 했다고 검찰은 기소를 했지만은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네. 아로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 그렇다면 통합진보당은 어떤 헌법 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는 이 해산 청구를 기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미 헌재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이러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직접적 도화선이자 원인이 되기도 했던 이석기 의원 관련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선후적으로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이번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선고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부 측에서 본안 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네. 가처분이라도 해달라 네네. 해서 원래는 이제 작년 11월 달에 바로 가처분을 내달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이 안 되니까 올 지방선거 이전에 5월 달에 가처분 신청을 또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 안 된 거죠. 왜냐면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 자체가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까지 다 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결국은 이제 작년 11월 그리고 올 5월 가처분 신청을 못 내린 거고요. 네. 따라서 지금은 이제 본안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대단히 비관적인 징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전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연내에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헌재가 설립 취지를 벗어나서 이미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뭐 언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7대2라고 하는 말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만약에 7대2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분이 중립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6대3으로서 결국 정당 해산이 되는 겁니다. 네. 과연 국민의 손에 의해서 계속
이 선출이 되고 그런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 활동해온 이런 그 통합진보당을 9명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또는 이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참 민주사회,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엽적인 질문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조금 전 대답하시면서 9명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차피 헌재라는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고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를 거기 구성원들의 표결로 결정하는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볼 때 원래 이제 한국 역사에서 한국 정치사회에서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해산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부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정당을 자의적으로 탄압하고 해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재에 네.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헌재에 정당 해산 권한을 준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당 해산은 아주 예외적으로 가장 이 최악의 상황일 때 네. 어떤 헌법 질서를 위배한다고 하는 현전 위험성이 명백한 증거로 있을 때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은 거기에 비하면 워낙 그것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정치 권력에 벗어나서 중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해달라라고 네. 하는 게 이제 헌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기각을 했고, 그 다음에 유신 정권 시절에 어떤 긴급조치도 위헌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헌법사에 상당히 빛나는 이런 이제 판결을 내렸는데, 네.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이 독재 권력에 의한 무지막지한 정치적 압력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심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네. 냉전 시대의 독일조차도 정당 해산 심판 전례가 있었죠. 당시 냉전 시대였는데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던 그 독일에서조차 3년 동안 심리하고 심리 이후에 2년간 좀 더 법리 검토를 한다거나 글쎄 고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리 용어로서 그 뒤에 결정을 했는데 즉 약 5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 우리 헌재의 최종 선고 결정까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남짓 걸리는 거니까 대단히 속전속결인 것은 명백하죠. 예,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진보당 소속 의원 이전에 법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법학도로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제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1톤 트럭 세대 분량입니다. 네. 웬만한 사무실에 쌓아두면 큰 대회실 같은 데가 아니면 그걸 쌓아둘 수조차 없는 정도의 분량이고요. 예. 그거를 과연 헌재 재판관들께서 다 검토하셨는지 그거 자체도 의문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밤을 새가며 그 자료를 검토해서 반박 자료를 냈는데 예. 저희 자료도 과연 다 꼼꼼히 보셨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1년 만에 그걸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부 측의 증거 자료와 저희의 증거 자료를 다 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사회적 배경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맞는데 1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것을 진행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심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독일의 경우는 그게 냉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네. 다시 말해서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정치 권력이 자기의 반대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독일에서도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시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처음에 그걸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헌재소장이 죽고 나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헌재소장을 그 자리에 넣은 다음에야 이게 이 독일 공산당 해산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도 5년이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 있는 OECD 회원국으로서 경제 또는 군사 또 외교적으로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적 후진적인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의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조속하게 최종 선고기를 잡고 이러는 것에는 뭔가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증거 같은 걸 갖고 계신 건 아니고 그냥 그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번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뭐죠? 예, 그 지난번 국정감사할 때 네. 그 점심을 먹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헌재 소장을 압박을 하니까 예. 건배사에서 그 올해 안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건배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것은 보도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새누리당이 압박을 하고 헌재 소장이 거기에 굴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대로 지금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술자리 건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코미디죠. 네. 예.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뭐 이제 약 한 70시간 뒤 정도면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진보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뭐 어쨌든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당 해산 명령이 정당 해산이 인용되는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당은 해산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용적으로 민주주의를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정당 제도가 지켜져 나가야 되고 네. 진보 정치 또한 저희들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다만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 만약에 정당 해산으로 그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당연히 강구해야 될 거고요. 예. 그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면서 네. 향후 그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당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진보적 사회 단체로서 정치 활동에 준하는 것은 계속 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단지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당연히 진보 정당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정의당이나 녹색당 네. 또는 노동당과 같은 진보 계열의 진보 정당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당은 당연히 다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네. 일단은 유엔 정당으로 돼버리면 이 그 유엔 정당과 유사 정당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리를 검토해서 네. 그러니까 법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 활동을 이후에 펼쳐 나가야 되겠죠.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헌재가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최대의 쟁점이자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래 기존은 정부가 제시한 네. 아로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여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2심 재판이 날 때까지 모든 그 헌재에서 심리할 때 그 검찰 측 주장은 아로라고 하는 지하 그 혁명 조직이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폭력혁명을 통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게 네. 딱 한 줄 요지거든요. 네. 근데 아로와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가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일대 혼란에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정말 올해 안에 그 당을 압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길 정하는 거는 헌재 소관이니까 자기들은 알 수가 없다. 네. 다만 자기들 생각은 통합진보당은 유엔 정당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니 어떤 증거, 어떠한 행동도 없었는데 단순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재단하는 것이 맞느냐. 네. 뭐 이제 이런 제가 이제 항변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인 실제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헌법 질서를 해치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쟁점을
놓고 보면 저희는 해산될 리가 없는데 네. 새로운 논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적 헌정질서 파괴 이 논점만 가지고 본다면 해산 사유가 아닌데 네. 여타의 것들을 논리화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이러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내란 음모보다 내란 선동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종북 몰이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토크 콘서트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이 그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통합진보당 헌재에서 해산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 조성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예단을 갖고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만약 네. 뭐 올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면 현재 진보당 소속의 의원들의 신분이나 그 뭐 의원직 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적 절차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진보당 해산 청구를 할 때 진보당 소속 모든 의원들의 자격 박탈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아, 그럼 그 순간 의원 자격 역시 자동 박탈되는 거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헌재가 심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정당 해산을 할지 안 할지도 판단하는 거죠. 네. 별건으로 다룬다 이 말씀. 예, 의원직에 대한 것도 헌재가 이제 판단하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의원직 유지 및 여부는 오로지 국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요점인데요. 네네.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엔 법률 여부 심판이고요. 예. 두 번째는 탄핵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정당해산 심판이고 네 번째는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헌법소원이거든요. 네. 어디에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자격 여부를 심판할 권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 청구를 한 것 자체가 정부가 이미 위헌을 거고요. 네. 이거를 심리를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하는 겁니다. 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또는 검토 없이 그것까지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겁니까? 법률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없는 것마저도 네. 지금 강변하고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의도적인 무지 또는 의도적인 무시라고 본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이 상황은 그러니까 유신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긴급조치 시대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 건에 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해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고마운 생각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두 번째 밝힌 거거든요. 네.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진보당 소속 의원 전원이 그 국회에서 한 달간 단식 농성을 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의원들이 한 명씩 다 쓰러져 나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죠. 에서는 그러니까 진보당 소속 의원들 그 죽음의 단식을 풀기를 요청하면서 강제 정당 해산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밝혔는데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그래도 역시 그 야권은 야권이다. 이 정부의 집권 세력의 이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과 모처럼 통화가 연결이 됐으니까요. 조금 금요일에 있을 헌재 결정과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진보당 사태가 이렇게 오게 된 데는 통합진보당의 분당 이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도 좋고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3대 세습,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3대 세습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남북 관계, 외교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론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한국에서는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선출하는 데 비하여 북은 어떻게 권력을 선출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네. 따라서 한국 국민들이 볼 때는 북의 이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진보당 역시 저도 역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의원 사견이십니까? 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조금 방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와는 조금 다른 일테면 북한 내부의 권력 세습 과정은 북의 내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누구도 간섭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표명하는 일부 그룹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민주의 관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보당을 좀 달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건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예. 네. 사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면 이런 얘기조차가 나오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을 놓고 보면 네. 그런 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마저도 통일 대박을 얘기하고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작 북한과 접촉을 하려고 하면서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해산시키려고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어떠한 정치 세력도 진보든 보수든 또는 중도든 간에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통일의 방식이나 통일에 가는 접근 이 방식이나 통일의 사항이 다를 수는 있으나 통일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려면 북한과 싸워서 해야 된다고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평화 통일을 다들 얘기하고 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색깔론 종북몰이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핵에 관한 입장을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직 제 질문이 안 끝났는데, 네, 먼저 말씀하시죠. 네. 당론은 북핵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네. 진보당의 강령에는 모든 핵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요. 즉 핵 발전소도 평화적인 핵 이용인 핵 발전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군사적 핵 이용인 핵무기도 반대하는 거고. 네. 저희가 핵무기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중국의 핵무기나 러시아의 핵무기 또는 미국의 핵무기도 다 반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작게는 동북아, 크게는 세계적 차원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당의 기본 이 원칙이자 또 강령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의 공식 입장이죠. 이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요. 네네. 제 기억으로 이정희 대표가 북한의 3차 로켓 발사를 앞두었을 때의 발언으로 기억합니다만 뭐 3차인지 2차인지 그건 조금 기억이 잘못될 수는 있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을 때 당시 이석기 의원은 구속 전이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갖고 있는 미사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발사를 하고 하는 것을 누가 왈부할 수 없다라고 이정희 대표 또는 이석기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진보당과는 다른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그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사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 거를 네. 이석기 의원 사건이 나고 나서야 알았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른바 아로 모임에서 했던 발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 사건 나고 나서야 그때 이런 발언이 있었나? 네. 예, 예. 근데 하여튼 저는 당시에 이정희 대표의 발언은 네. 한반도가 이 극한 어떤 위기 상황, 전쟁 위기 상황에서 미국도 자제를 해라. 네. 그리고 남과 북의 군사 당국도 자제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는 아주 정당한 그런 처사였다고 봅니다. 이정희 대표의 견해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북핵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게 진보당의 견해인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건 참 이석기 의원도 국회 본회의 발언에서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핵 폐기를 위해서 4자 회담을 해라. 네. 그러니까 기존의 6자 회담이 깨졌으니 국으로 치닫고 있는 일본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조금 더 떨어지는 러시아를 빼고 미, 중, 그다음에 남북 이렇게 4자 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이석기 의원 그 강연 녹취록도 전쟁을 하자고 하는 말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오히려 반전 평화, 반전 투쟁을 해야 된다, 반전 호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녹취록이 공개될 때 완전히 국정원이 다 조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진당의 해산에 반대한다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걸로 해석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건 아마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는데요. 진보당 사태가 어쨌거나 대한민국 전체 변혁 희망 세력에게 타격을 입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내일 모레 헌재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진보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진보적 가치의 획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 갈지를 짧게 아까도 조금 언급은 하셨으니까 마무리 겸해서 좀 압축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먼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게 돼서 그리고 많은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진보적 가치와 진보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보다 저희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 네.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늘로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의 힘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진보 정치의 본령을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저희를 절치부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보당의 이상규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번 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양측에서 해명이나 설명을 할수록 더 어지럽고 더 복잡해지는데 네.
이른바 그 한경위 회유설이 지금 예. 유서를 통해서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네네. 뭐 정윤회 문건 파문이 청와대 거짓말 논란으로 이젠 번지고 있어요. 그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더 머리가 복잡한데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봐 주세요. 일단 그 자살한 최경희의 유서에 보면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한경희에 대해서 이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이제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 한경희가 접촉한 적이 없다. 회유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얘기 이제 끝나자마자, 이 국민일보에서 이 한경희의 부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알 수 없는 방식의, 그러니까 이 한경희가 대질신문도 벌였고, 또 한경희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그런 상태에서 대질신문을 받았다는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예. 그런 이제 조사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고요. 뒤이어서 이 한경희가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이 회유 사실이 있었다라는 건 이제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폭로가 나오자마자 이 한경희 쪽 변호인이 이 내용을 보도했었던 이 해당 언론사 JTBC하고 이 접촉이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예.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JTBC가 당시 이 한경희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음성 파일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어제 저녁까지의 상황이고요.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이나 설명이나 해명을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지 하지 않았는지 뭐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습니다. 강력 부인은 안 한다는 뜻이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대목은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이 막바지로 흘러가는 마지막 단계가 지금 어제 이제 박관천 경정을 긴급 체포를 했었고, 예. 그리고 이 정윤혜 씨가 박지만 이지 회장을 미행했다는 지난 3월의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미행설과 관련한 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미행을 했다고 적시된 사람, 그러니까 그 박관천 경정이 작성을 했고 미행설 관련한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게 이제 이 박지만 회장의 측근으로 이 트림 모임 멤버다 이렇게 이 지목이 됐었던 전모 씨를 통해서 이제 박 회장에게 전달이 됐는데 네. 그래서 이 전모 씨 그리고 이 미행자로 이 명기가 된 그 보고서에 명기가 된 당사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 보면 이 미행설 보고서가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검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진 거는 이제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해서 어차피 처음부터 검찰 수사가 거기에 집중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은 좀 있었는데요. 이 문건 유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경찰 한 명이 자살을 했고 또 다른 경찰은 청와대에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검찰은 수사의 막바지 그러니까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경위가 JTBC하고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청와대 민정실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는데 그거 자체가 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경위 측에서 한경위의 변호인이 이 JTBC 보도 내용에 대해서 한경위가 JTBC하고 그 통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한경위 접촉 회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인데, 그런데 이 JTBC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한경위가 굉장한 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보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밝혀왔고. 인터뷰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은 JTBC가 추가로 한 3꼭지 정도 준비를 했던 걸 우리가 한경희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일단 보도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회유 사실은 분명히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어제 이렇게까지 보도를 한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저런 주장들은 있는데 어쨌든 JTBC의 어제 밤 보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설명이나 해명을 못하고 혹은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은 좀 한 가지 더 이제 이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한편으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검찰의 수사 자체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자체는 비선실세 모임은 없었다. 그리고 미행설도 박관천 경정이 일방적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작성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분위기는 파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황 정리는 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도 이 한경위도 조만간 긴급 체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까지도 이 구속 대상에 오를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유나 이런 게 아니고 각본대로 수사한 게 아니라는 거를 결과적으로는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회유설의 대상인 한경위는 물론이고 지금 모든 생산된 문건은 다 거짓말이거나 박경정이 어떻게 어디서 뭐 대충 듣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크로스 체크나 무엇 없이 이것을 보고하거나 그거에 입각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도 어쨌거나 업무를 잘못한 거니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문건의 외부 유출, 또 이 공문서의 작성 및 배포 보고 과정, 뭐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조 전 비서관까지 그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거는 뭐 조금 무리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만한 상황이겠죠. 아무튼 간에 내용은 다 근거 없고 거짓말이고 유출은 박경정, 한경위, 그다음에 고 최경위 이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반응 여론조사가 뭐 한길 리서칭에서 보니까 64%인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양 기자도 물론 듣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도 지금 제가 친박 핵심 의원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좀 우려하는 거는 제일 큰 게 어쨌든 자기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별거 아닌 진짜로 이렇게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좀 무리해서 그런 문건을 만들고 배포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검찰 수사 결과 나와도 국민들이 설득이 될지 믿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해하면서 뭔가 좀 다른 그 추가 조치 예를 들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추가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크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야당 사정 좀 들어보죠. 네네.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빅3가 이제 비대위원 사퇴한 것 같던데,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전당대회 레이스는 올라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오늘 이인영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또 김부겸 전 의원은 오늘 국회 밖에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전당대회 불출마하지만 이 빅3, 이른바 빅3,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이 세 사람의 출마는 옳지 않다. 이렇게 선언을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들 세 사람은 전당대 출마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직을 오늘 사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 레이스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그 당 전체가 이제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 정의의 문건 파문으로 불거진 이 문제는 사실 하면 할수록 실체가 정확하게 이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것보다는 이게 정치적인 이 힘겨루기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짙은 거여서 검찰 수사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여지는 애초부터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당력이 좀 집중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네. 이 문제가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 또 뭐 국정 기조든 아니면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좀 정말 이렇게 바꿔내는 하나의 계기로 이 야당이 좀 참아내서 이 힘을 써야 될 텐데 그게 좀 굉장히 좀 흐트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꽤 많이 드는데 실제로 야당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 국정조사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이 비선 개입 논란도 마찬가지고 그 의원들 사이에서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정말 이렇게 그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예. 그리고 정말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예. 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의원들이 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호호 왜 그러니까 좀 깝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한 시국 인식이나 뭐 이런 게 좀 약하다 이런 것 같아. 근데 말이에요. 네네.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봅시다. 빅3 나오지 말라 이런 견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 빼고 누구 나오란 얘기예요? 글쎄요. 아니, 저도 오늘 제가 오늘 김부겸 전 의원과 기자간담회 하는데 있었으면 제가 한번 물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했으면 네.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전당대회로 치러져야 네. 한다. 뭐 이 정도를 밝히는 건 기본이죠. 뭐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네네. 나는 안 나오기로 했지만 어쨌든 빅3도 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들 3명 빼면 사실 마이너리그 아닙니까? 예. 이게 그렇잖아도 국민적인 관심이 없는데. 네네. 그래서 뭐 글쎄요 누가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김영환 의원은 욕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좀 생각이 있을까요? 송곳이 종이를 뚫을 수 있는 힘은 뾰족하게 한 군데로 모아져 있기 때문인데 당의 가용 인력과 힘을 한 군데로 뭉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 같은 청맹관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상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 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진돗개 중앙이라든지 아니 진돗군청이라든지 반출증명서 혈통증명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꼼수의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돌보고 있는 진돗개가 혈통이 불분명하다고 따지는 인호군 새누리당 의원. 그가 12월 16일 국회에서 또 쇼를 벌였는데 발단은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이거 뭘로 보입니까? 이거 뭘로 보입니까? 시계로 보입니다. 시계죠?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제2부속실에 왜 이런 몰래카메라가 필요합니까? 이정현 의원에 대해서 근본도 없다. 안봉근 비서관이 한 건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눈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거 아닙니까? 그건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자 뒤이어 나온 인호근 의원. 야당 의원님들 나가지 마세요. 여기 많이 방청하시는 관객분들 여러분까지 다 합해서 우선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민희 의원이 참 공상소설을 쓰고 있구나. 한마디로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여기란다 좀 가만히 있어.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죠. 저 의장님 좀 경고 좀 해주세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한선 버릇 고쳐야죠. 조용히 하십시오. 자, 우리 학생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나쁜 태도 습관이 버릇 아닙니까? 내가 얘기할게, 얘기할게. 조용히 하세요, 그래. 조용히 하세요. 자, 요새 정치인들은 가만 좀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요새 정치인들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조사가 아닌 데서 조사를 하고 또 심지어 수사가 아닌 데서 수사를 하고 또 심판까지 재판과 아닌 데서 재판하고 그리고 처형까지 하는 이런 형태의 모든 권력을 마치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조그만 추리수설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추리수설 쓰듯이 탐정소설 쓰듯이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단정하고 규정하고 확대, 왜곡,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듣는 본인은 바로 그런 버릇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구체적인 워딩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거고요. 하여튼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거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근 의원님, 혹시 권력 실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오버하신 건 아닌지. 이 의원님, 요즘 권력 실세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기분 나쁘신가요?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면 청와대에 이렇게 따지시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개가 정식으로 진돗개냐 혈통 증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6시 25분 들어왔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를 먼저 하면서 뉴스 브리핑이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땅콩 조현아 전 부사장 피의자 신부로 검찰에 출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고
비행기를 되돌려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혐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1시 50분쯤에 서울 공덕동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으로 왜 출두를 했을까요? 그 남부지검도 있을 텐데 말이죠. 예. 혹시 뭐 대한항공 본사가 아마 서소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요? 본사가 김포공항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도 좀 그게 헷갈리던데. 네. 서소문에 한진빌딩이 있긴 하거든요. 뭐 예. 어디가 본지는 모르겠어요, 잘. 서울역 쪽에 또 한진빌딩이 또 있고. 네, 그런데 아마 본사는 예전 한일병원, 원자력병원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가을빌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하고 기자들 앞에 선 조현아 전 부사장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라고 한 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정이 어떠냐, 한마디만 해달라 이런 기자들의 질문과 요청이 이어졌지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답변을 하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10걸음쯤 걷다가 다시 기자들이 붙잡고 질문을 퍼부었지만은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들어가 보면은 조현아 부사장의 출두 장면이 스틸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네. 그 고개를 푹 숙이지 않았습니까? 또 기자가 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앵글을 얼굴 향해서 권우성 기자라고요. 오마이뉴스에 아주 뭐 정말 전투적인 기자군요. 아주 베테랑 기자입니다. 네. 이 권우성 기자를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 기사는 뭐 그야말로 1000마디의 그 텍스트 기사보다도 나은 그런 상당한 상징성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번 올려주십시오. 바로 지금 올라왔네요. 네. 오케이 마리님. 이거 참 아주 밑에서 보니까 뭐 사과보다는 뭔가 좀 상당히 떨리는 듯한 공포의 눈빛이 아주 무서운데. 쩐 듯한 눈빛이 그 링이나 무슨 여고괴담에 나온 뭐 같은 눈빛인데. 이 사과하는 눈짓이 이러했는데 그 승무원들 앞에서 화냈을 때 그 눈초리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말이죠. 네. 예.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과 사무장, 승무원, 승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현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과 사무장을 밀치고 때렸는지, 항공기를 되돌리는 과정에서 기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추궁할 예정이고 추궁 중인데요. 또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 임원들과 함께 진술 짜맞추기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렇죠. 증거 인멸 및 입 맞추기. 이게 아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겠죠. 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증거를 감추려고 했다. 이게 확인이 되는 순간 바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겠죠. 그나저나 뭐 10m쯤 10걸음쯤 가다가 계속 따라붙는 기자들한테도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다는데 네. 아마 그 홍보실에서 써준 지문에 그렇게 써 있었겠죠. 오늘 눈물을 흘린 모습도 노출을 했더라고요. 예. 혹시 홍보실에서 눈물을 흘린 모습이 필요하다. 이때 눈물. 네, 이때 눈물. 괄호 속에. 예, 괄호 속에. 이탈릭체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이 아닐지. 예. 자, 이거는 재벌 3세의 그 관행, 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를 벗어나느냐, 네. 뭐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세속적인 관심이 다른 중요한 사안들과 희석되거나 또 덮여서는 안 되겠죠. 네. 네. 6시 28분에 우리 7시간 행방묘연님이 네. 그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어디 볼까요? 방금 뉴스의 재구성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그 멘트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노근 후보에게 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네요. 예. 전 솔직히 이분하고 그 TV 토론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참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분이 당선되면은 서울로 갑 지역구민들 상당히 불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 논리도 없어요. 네. 내용도 없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공약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건 내가 했다고. 내가 옛날에 다 했던 일이라고. 그것도 뭔 얘기만 하면 다 자기가 다 구상했고 추진했던 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왜 하나도 실현이 된 게 없습니까? 실현이 된 게 없으니까 제가 공약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거 내가 다 했다고. 이분은 주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무리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토론에는 그리 재능이 없지 않습니까?
토론을 잘해야 꼭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렇게 참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이 국회의원 한다고 나섰으니 참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 여름, 사진으로도 많이 봤고, 온갖 유행어와 패러디도 유발했는데, 큰빛 이끼벌레 4대강. 예. 이게 결국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된 게 맞다라고 환경부가 공식 확인을 했네요. 패러디가 많았죠. 네. 큰 빛. 이 빛이 종성이 시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읒으로 해야 된다. 큰 빛, 이 새끼벌레라고 해야 된다. 예. 이게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큰 빛, 이 새끼벌레. 자, 이 환경부가요, 조사 결과 큰빛 이끼벌레는 4대강 유역 중 금강에 가장 많이 서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세종, 공주보 주변에 큰빛 이끼벌레가 부착하기 쉬운 수몰 고사목이 널리 분포하고 보호 설치와 강수량이 적었던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유속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속이 감소했다. 그런데 유속이 감소한 원인은 보설치다. 뭡니까 이게?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 내용 중에 4대강이라는 표현 없습니다만은 보설치, 유속 감소, 이건 4대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몰 고사목 얘기가 나왔지요. 네. 수몰 고사목이 많이 생긴 거. 이것도 사실 보호 설치로 수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은 4대강 사업이 큰빛 이끼벌레 번성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네. 얼마 전에 말이죠. 환경단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큰빛 이끼벌레 유해하다. 네. 이거 환경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유해한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유해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 유해한 큰빛 이끼벌레 번성은 결국 4대강 때문이다. 오늘 또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런 4대강 사업,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익을 위해 발생을 감수해야 될 그런 부작용. 이 부작용이 있는 사업으로 4대강 사업이냐? 아니죠.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또 이 수량 확보, 그래서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계획 이런 치수 플랜 속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했더니 물은 더러워지고 또 주변에 이런 악성 생물들이 창궐하고 도대체 이거 왜 했습니까? 돈 들여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입니다. 매우 유해한 큰빛 이끼벌레 결국 4대강 때문이다. 이런 것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무슨 생태학적으로나 없앨 대책 이런 게 없는 거죠? 다시 물을 제대로 흘리고 환경을 복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잘 흐르던 물을 왜 가로막고 못 가게 해가지고 물 썩게 만들고 거기서 큰빛 이끼벌레 같은 유해한 이런 생물체를 창궐하게 만들고 왜 한 겁니까? 이거 돈 들여서. 이명박 씨한테 물어야 할 죄가 하나 또 늘었군요. 큰 빚을 우리나라가 지지 않았습니까? 4대강 사업 그리고 또 자원 외교, 방산비리, 사자방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끌어다 써서 집 사라, 이렇게 했던 정권. 그 시원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었죠. 큰 빚, 이 새끼벌레. 지읒 받침으로 바꾸는 게 맞아 보입니다. 큰 빚 이씨벌레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씨벌레. 예. 자, 다음 거 보죠. 지금 정윤회 문건, 까도 양파인데 양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박지만 미행설 가지고 이거 진실게임 양상이에요. 예, 박지만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 측이 나를 미행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오늘 또 몇몇 일간지에 따르면은 박지만 씨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없었던 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박지만 비행설 이거는 이번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죠. 핵심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나 정윤회 문건,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또 이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아울러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됐는지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건의 진위 판단에 관해서는 검찰이 이거는 낭서를 모아다 만든 찌라시 종합판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뭐 문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 따라서 정윤회가 국정농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건 내용의 진위만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게끔 만드는 거지요.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결국 정윤회 손들어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라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청와대에서 선행학습을 해놓으니까 검찰이 뭐 공부하기가 수월한 모양이죠. 글쎄 말입니다. 시사저널 보도는 지난해 말에 박지만 회장이 오토바이를 탄 남성으로부터 미행을 당했고 그를 붙잡아서 정윤회 씨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이렇게 요약되는데 하지만 박지만 씨는 검찰에서 오토바이 미행자 자술서 확보는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직접 미행 현장을 적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윤회 씨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물증이 없는데 박지만 씨가 여전히 정윤회 씨에 의한 미행이 있었다라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데 의심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글쎄요.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미행설의 출처로 박지만 씨는 지인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석에서 여러 차례 정윤회 씨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인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론됩니다. 지인이 바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조응천 전 비서관 변호사인데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오보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쪽 얘기 하나 볼까요? 예. 중앙일보사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중앙일보사 그룹? 그러니까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 이게 지금 중앙일보사의 공식 이름입니까? 예,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JTBC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양사를 다 묶는. 예. 홍석현 회장의 큰아들이 네. 지금 뭐 아직 마흔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네. 중앙일보 벌써 공동 대표이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2005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5년이면 지금으로부터는 9년 전. 그러면 9년 만에 공동사장에 올랐다? 예, 29살. 홍석현에서 홍정도로 이어지는 중앙일보 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홍정도 대표이사 부사장은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과 함께 중앙일보 대표이사를 맡고 김수길 JTBC 사장, 이분도 김수길 사장도 중앙일보에 의해서 그렇죠. 성장한 분이죠. 네네. 김수길 JTBC 사장과 함께 JTBC 공동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앞으로 신문까지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략팀 사원으로 2005년 5월에 입사를 했는데 2009년 1월에 전략기획 담당 이사로 승진하면서 4년 만에 임원이 됐지요. 2010년 1월에는 상무, 2011년 4월에는 지원 총괄 전무 겸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2012년 1월부터는 JTBC 전도로 자리를 옮겼고 2013년 1월에는 JTBC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그해 12월에 JTBC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한국은 무슨 제조업이든 뭐든 다 이렇게 아들, 손자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그러네요. 대한항공은 새로운 전통. 딸에게, 손녀에게. 이게 재벌 3세 아닙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네. 사실 지금 홍정도 씨 같은 경우도 재벌 3세입니다. 이분도. 그렇죠. 일단 홍진기 회장 네. 그리고 홍석현 회장 뒤이어서 이제 홍정도 씨한테 대권이 넘어가는 양상이고요. 조선일보는 이미 3대 세습이 이루어졌죠. 방응모의 양자인 방일영의 동생인 방우영, 다시 방일영의 아들인 방상훈 이렇게 3대 세습이 안착됐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김성수, 김상만 그리고 김병관 지금은 김재호. 여기도 4대 세습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북한도 못한 4대 세습. 예. 저는 우리 홍정도 이 대표이사가 말이죠. 네. 방송 스탠바이 큐 했는데 큐를 물리고 다시 광고부터 틀라고
그러면서 카메라맨하고 PD들한테 막 이렇게 욕지기하고 막 때리고 뭐 던지고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뒤로 걸 물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 네. 지금 뭐 방송만 나가고 있는데 다시 오프닝부터 틀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예. 그 김병관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신 김병관 고 김병관 회장으로부터 그 지금 현재 사장인 김재호 사장에 예. 관해서 이렇게 저한테 따로 술자리에서 한 얘기를. 김병관 회장하고 또 따로 술자리 하셨습니까? 예. 그걸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김재열 씨라고 또 그 김재호 동생이죠. 네네. 그 부인이 또 삼성가 이서현. 예, 맞죠? 삼성가 제일모직 사장인가 뭐 하고 있죠. 예. 네, 아무튼 그 얘기를 언젠가 나중에 다른 프로에서 한번 하든지 하죠. 예. 중앙일보도 30대 사장이 나왔다. 예. 근데 홍 회장의 아드님이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6시 42분 됐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를 맨 앞에 하면서 순서들이 많이 얽혔고 게시판을 보지 못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좀 보고 게시판 다음에 바로 별도의 시그널이나 브릿지 없이 행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최대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시간 배분을 하겠습니다. 공지성 하나 일러드릴게요. 지금 댓글들이 많이 쌓여서 페이지는 상당히 넘어가 있을 텐데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연말 분주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안타깝고 송구한 점도 있긴 하지만 아주 조촐하게 저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서 그동안에도 소통을 하는 딴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대하고 육성과 얼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조촐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데요. 금요일이고요. 이 방송이 마치는 7시에 합정동에 있는 서강 소금구이라는 집입니다. 자세한 위치와 이런 것들은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요. 지하철로 오시는 분 또는 이 근처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은 합정역 9번 출구를 나와서 곧장 한 5분가량 걸어오시면 됩니다. 날씨가 아주 매섭게 춥다면 그 걸으시는 거리가 조금 돼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시간 되시는 분들 그냥 소탈하게 단출하게 오셔서 얼굴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른 도시에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정중하게 드립니다. 아까 이렇게 방송하면서 계속 짬짬이 게시판을 봤는데 진보당 관련해서 견해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꼭 지지 여부를 떠나서 민주의 원칙에서 이번 헌재의 성급한 선고 그리고 어떻게 결정 날지 우려하시는 모습들 많았고요. 오케이 마리님 6시 40분에 올린 글 한번 보죠. 찌라시라도 청와대의 문건을 유출했다면 처벌받는 게 맞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한 것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법은 죄가 없다. 적용하는 사람들의 형평성이 문제인 거다. 형식적으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으니까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형식 논리로 볼 때 결국 청와대 문건이 찌라시라는 걸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는 게 참 우습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정문헌 의원이든가요? 새누리당에 약식 재판 그랬는데 법원에서 정식 재판으로 돌렸죠. 그때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네. 로니님께서는 정윤의 문건 파동 관련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웬 오보가 이렇게 많느냐? 청와대는 무조건 모루쇠로 가구나. 참 답답하다. 이러셨고. 석양의 건매님.
이미 정윤의 판정승으로 본인은 채점하셨답니다. 소설 제목이겠죠? 이건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네.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 이게 뭐 저 박지만 씨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축구 그림. 깨문 선수와 물린 선수가 서로 아프다고 호소하는 이 묘한 장면에서 한국 현실이 오버랩된다. 미행한 자와 미행당한 자, 폭행한 자와 폭행당한 자, 테러 가해자와 테러 피해자, 가한 자를 감싸고 당한 자를 버리는 기막힌 나라. 아, 이건 그 외국에서 뭐 유명했던 뭐 칠레인가 어디 수아레스인가 하는 아주 축구 잘한다는 선수가 뭐 깨물고 그랬던 지난 월드컵 파문이 아닌가, 월드컵인가 아닌가 그 기억이 납니다. 고급 비유를 하셨군요. 땅콩 부사장 사진하고 대통령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있고, 눈빛이 참 예사롭진 않군요. 포레스트 토니님께서 땅콩과 찌라시, 쌍두마차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언론의 냄비, 이것을 저도 지금 뭐 언론의 일각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반성하게 되죠. 그런데 참 숙제, 이거 안타깝습니다. 달라지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또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뭔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하는 그거이면서 조금 그러니까 덮여버리는 것은 피해야 피하는 그런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언론에는 대한 언론이건 독립 언론이건 또는 기성 언론이건 간에 물론 뉴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쫓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전까지의 중요한 문제를 아예 다뤄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언론이 균형 감각을 잃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갈증을 느끼실 거고 불만도 갖고 계시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 배분과 인력 배분을 통해서 이강윤의 오늘만이라도 그렇지 않도록 애는 쓰겠습니다. 형편이 빠듯하다거나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이거 뭐 참 많고요. 새누리당이 뭐 광복절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면서 오케이 마리님이 올리셨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다 읽기는 조금 뭐하고 챙겨보겠습니다. 방송 마치는 대로. 네, 오늘 이 앞부분에 올려주신 그 견해들 충분히 소화 반영을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네, 지금 여기 뭐라 그러죠? 아이팟 이 작동하는 게요. 상당히 느립니다. 생각보다. 화면 바꾸는 게 그래서 앞 페이지로 가는 게 좀 힘듭니다. 석양의 건맨께서는 아까 양정대 기자와 정가 산책할 때 청와대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청와대의 사악함은 끝이 없군요.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또 부른다. 네, 이 거짓 진실 게임은 적어도 밝혀져야 검찰 수사 결과가 최소한의 설득력,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합리적 의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회의적인 견해가 많죠. 네. 게시판은 이 정도 보고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로 치부해버리고 문건 유출은 숨진 최경위로 몰고 간다. 검찰 수사 이대로 끝내나.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제목의 기사 앞부분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로 시작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문건 유출 경위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 도입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조만간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의 유출 경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경위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하기로 했다. 유출 경로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보고서 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작성 문건들이 단일한 경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네. 단일한 경로로 유출됐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단일한 경로, 동일한 경로고 단일한 경로다. 누구 손을 거쳐서 똑같이 세계일보에 두 번에 걸쳐서 건너갔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박경정이 그 문건들을 라면 박스에 담아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에 미리 갖다 놨는데 6일 동안 보관돼 있었고 그 사이에 자기 상관으로 오게 될 사람의 밀봉된 짐을 억지로 뜯어서 한모 경위가 그중에서 문서를 찾아서 사실 A4 용지로 2박스면 그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걸 얼마나 견출지 같은 걸 제목을 잘 해서 그 수백 종류의 파일들을 분류를 잘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걸 뒤져서 꼭 그걸 찾아낸다. 그거 참 대단히 상식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허락받고 찾는 거라면 모르지만 주인 몰래 부하 직원이 그거 한다는 거. 거기서부터 일단 납득이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런데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자살한 고 최경희에게 줬고 최경희가 이것을 언론에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해서 청와대 밖으로 반출한 박경정은 공문서 기록 이런 것에 이제 혐의를 받는 것이고 자살한 고 최경희는 공무상 기밀 누설 이제 이런 혐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사망해버렸으니까 그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것이고요.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죄목이 최종적으로 정해질지는 관심사입니다. 아직은 검찰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검찰 입장에서 자칫 잘못해서 둘 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라를 2주 넘게 뒤 흔들어 놨지만 말 그대로 태산명동의 서일필. 쥐 한 마리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인데 만약에 누구도 처벌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쥐새끼 한 마리도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검찰이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짜놓은 듯한 또는 금을 딱 그어놓고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면 누군가 처벌자를 찾긴 찾아야겠고 근데 현행법으로는 마땅치 않다. 그랬다면 이것은 충분한 수사가 전혀 아닌 것이죠. 검찰도 아마 이런 거 당연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크게 두 개의 아웃라인을 준 거 아닙니까? 1번 찌라시, 2번 국기 문란. 국기를 문란했으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에 대한 처벌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처벌할 죄목도 없다. 그럼 뭐가 문란시킨 국기가 뭐란 말입니까 도대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솔로몬의 지혜를 누군가는 짜내려고 애를 쓰고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부차적으로 또 다른 관심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세계일보 첫 보도 이후 그게 11월 28일인가 그랬죠. 박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검찰은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만 미행설 역시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이 사건 관련 보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의혹 부분이거나 오보로 있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겹치는 것 또는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의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 그 라인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제 김영한 민정수석이 와 있긴 하죠. 그 강성 라인에서 처음에 1, 2월 달에 이 건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일테면 김 실장이 보고를 받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문서 유출을 알게 된 게 5월 말에서 6월 초입니다. 그럼 그때라도 뭔가를 밝혀내거나 규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려고 노력했었어야겠죠. 지금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조직에서, 더군다나 청와대에서 뭐가 불법적으로 나갔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따질 때. 그런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뭔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죠. 그게 곪고 곪아서 결국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5, 6개월의 사이 동안에 정윤회 씨가 뭔가 농단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합리적 소문들이 소문을 타고 살이 붙고 이러면서 퍼졌고, 그러다 결국 세계일보에 나면서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결국 지금 청와대 요직에 가 있는 검찰 출신 참모들의 부실 대응이 이런 것을 부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무리한 내부 감찰을 했고 반발도 뒀던 거죠. 고로 대응 과정을 보면 청와대의 무능, 그리고 성질 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들이 그림자처럼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식의 사퇴와 사과를 통해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점을 짚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뉴스 행간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날씨가 찼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